사회를 맡은 홍양구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통일을 위해서 근무해서 퇴직하고 지금은 북한 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 통합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익히 잘 아시는 대로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 통일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네 분의 발표자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사나 축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 통일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결국에 여기에 한 단어로 핵심을 이야기하면 자유입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잘 살게 하는 것이고, 또 통일도 이 자유로운 통일 국가를 위해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화두는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동준 대표께서 오늘 이 주제는 단순히 북한의 열악한 인권을 상황을 지적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그것도 모색하는 그런 자리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에 우리 주 유엔 대사인 오준 대사가 2014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가족이기도 하고 또 친척이기도 하고 형제자매이기도 하고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축사를 해주신 이북오도 위원회 이훈 위원장님은 신양 및 2세입니다. 자기의 친척들이나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이 아니고 우리이고 나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같은 동포애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첫 출발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더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국제란 유엔에서 공통적으로 이 분야는 반드시 전 세계가 지향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향상해야 된다.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어떤 누구도 보편적 가치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든 아시아에 살든 남미에 살든 보편적 인권 가치에 부족한 것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북한 인권 문제는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린 이 자유 통일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이슈도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슈는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민간에서도 이런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할 네 분의 발표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하시게 될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 디렉터입니다. 송한나 국제 디렉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하셨고, 보도에도 됐습니다만 2021년 유엔 SDG 정치 고위급 포럼에서 주 유엔 북한 대사인 김성 대사 앞에서 직접 물론 줌으로 했습니다만은 북한의 장애인, 아동인권, 여성인권, 강제노동, 계층 간 차별 문제, 코로나 방역 봉쇄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해서 북한 대사 앞에 직접 지정했던 분입니다. 우리 송한나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우리 이강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이고 데일리 NK 대표입니다. 북한을 향해서 우리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꾸준하게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유입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이강백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하실 분은 제 옆에 계신 우리 채슬 탈북 작가님인데 좀 특이하신 분입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슬 작가님은 2011년에 탈북하셨는데 평남 순천 태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오셔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북한 실물경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주로 소설을 쓰기를 좋아해서 2015년에 단편 소설 진노기라는 책을 저술했고, 이거는 자기의 자전적 내용인 단편 소설입니다. 그러다가 이 자전적 단편 소설을 발전시켜서 금년 6월달에 장편 소설인 태양을 훔친 여자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북한 여성의 삶, 고달픈 삶, 그러면서도 강인하게 살아가는 북한 여성의 삶을 묘사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작년에 또한 사회주의 시장 통역이라는 저술을 발표했습니다. 꾸준하게 저술 활동을 하시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현재는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슬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이 세미나를 주최하신 자유통일 국민연합 신동준 대표님입니다. 신동준 대표님은 국토해양부에서 평생 고위공무원으로 봉직하시고 행정학 박사, 건국대 소음교수 역할을 하시면서 통일을 앞당겨 주셔서 자유보건통일 유지라는 공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은 주로 국토해양, 항공 이런 분야에 일하시다가 퇴직한 후에는 통일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피리 꽂혀서 인생을 여기에 올인하는 그런 특이한 분입니다. 신동준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한 20분 정도 발표 시간 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하셔도 좋은데, 가능하시면 청중님들과 호흡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송한나 대표님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 디렉터 송한나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행사 준비하신 자유통일국민연합 신동준 대표님과 관계자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외교관들과 외신 기자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국제 메커니즘, 특히 UN 통해서 북한 인권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영호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다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메커니즘 따라서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있고, 더욱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부탁받은 주제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 특히 UN 메커니즘 관련돼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UN 메커니즘을 활발하게 활용하려면 어떤 나라에도 인권 문제가 이슈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즉 NGO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피해자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시민사회 단체, 특히 NGO들, 피해자들이 피해자 중심 접근 방법으로 국제사회를 통해서 보편적인 인권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1991년 9월, 32년 전이죠.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나란히 160번째, 161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다른 유엔 회원국가들과 동일하게 회원국가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즉 유엔이 주도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모든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는데요. 또한 북한은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준수가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토대라는 것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2023년에도
북한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더 폐쇄적이고 표현, 결사 및 이동의 자유 제한과 강제 노동, 광범위한 식량 불안정과 포함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이것을 경험한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수십 년의 노력이었습니다. 북한이 유엔 회원 국가가 되는 그 시기에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으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최악의 식량난을 겪으면서 목숨을 걸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인권정보센터 같은 NGO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랑 이런 증언 통해서 유엔 회원 국가인 북한에게 대한 책임을 묻고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결의안을 있을 수 있도록 옹호 활동 시작했습니다. 네, 유엔은 2003년에 그때는 인권위원회였죠. 인권위원회 통해서 결의안을 통과되었고 2005년에는 총회를 시작하여 약 20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나 총회에서 논의가 될 때마다 북한 주 유엔 대사는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하는 국제사회를 비판을 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신뢰성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 정치화된 목적을 비판해 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면 유엔에서는 2004년 결의안 통해서 북한 인권 이슈를 국제사회에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유엔 인권 특별보호관이 임명이 되었죠. 첫 번째로는 태국 출신인 비tit 무탄볼, 그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출신인 마주키 다루스만, 아르헨티나 출신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이어서 현재 작년 여름에 임명이 되어서 지금 오늘 오후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루 출신 엘리스베 살몬 박사님께서 이 네 분이 20년 넘게 북한 정권에게 인권 개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왔고요. 북한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화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하며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어 거의 10년이 지나 시민단체들은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정치화된 이슈, 한반도의 이슈만으로 보여진 상황에서 이것은 한국 시민단체가 조사하지 않고서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옹호 활동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로 잘 알려져 있죠. COI를 설립하는 획기적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COI는 북한 인권 개선 위한 국제적 노력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충격적인 학대 사실을 밝혀낸 포괄적인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COI 위원들은 1년 동안 조사한 후 COI 결론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반인도 범죄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2월에 대중에게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광범위하고 현재 진행 중인 반인도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를 촉구하는 COI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북한 인권 역사상 정말 기념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떻게 반응을 해왔을까요? 북한은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사 통해서 2014년 COI 보고서가 나온 후 북한을 깎아내리는 시도, 이것을 정치와 선별 표리가 있는 기준을 비난했고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에 따른 음모와 거짓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COI 이후에 시민단체들을 멈추지는 않았고 국제사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북한 인권 결의안 통해서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을 개소를 하게 되었죠. 오늘도 이제 OHCHR 엘레노 인권관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사무소의 설립과 관련해서 또 북한은 여전히 우리 민족끼리 보도 통해서 2016년에는 소설을 쓰는 사무소가 서울에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불법적이고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다음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 북한 인권 특별보호관, COI, UN 인권 사무소를 비난하고 거절하는 북한을 바라봤을 때 과연 UN 메커니즘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책임 규명 메커니즘과 함께 북한 정부가 인권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는 보편적 정례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로 알려진 UN 인권 이사의 정기 검토 프로세스로 볼 수 있겠죠. 네, UPR을 통해 회원국은 서류 인권 기록을 평가하고 평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9년에 첫 번째 UPR 주기 검토를 받게 되었고요. 다른 회원국의 권고사항에 응답해 왔습니다. UPR 통해서는 UN 회원국가들은 직접 북한에게 특별한 이슈 관련돼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정부는 북한에게 성분제도 관련돼서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캐나다에게 마찬가지로 권고사항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캐나다에게 인종차별 관련된 권고사항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네, UPR 세션에 북한은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로부터 인권 상황 개선 방법에 대한 권고를 받을 때 사실 일부 권고사항을 수락했지만 가장 북한에서 심각하게 보는 문제들, 정치범 수용소 문제, 연좌제 폐지 등 다른 권고사항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종 수용 거부 사유로 국가 주권과 문화적 독특성을 언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접근 방식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일부에서는 북한 정부의 참여가 인권 개선을 위한 진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외교적 전략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회의론에 직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른 메커니즘과 달리 비난하고 거부하지 않고 꾸준히 UPR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UPR에 참여하면서 국가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보고되지 않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오고 있고요. 2024년 내년에 있을 차기 UPR에도 계속 참여하겠다고 약속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북한에게 어떻게 인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사, 연구와 애드보커시, 옹호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PR과 비슷하게 북한은 특정한 국가의 결의안이나 특별보호관을 거부하는 것보다 북한은 모든 회원 국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UN 회원국이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 개발의 촉진을 위해 채택한 보편적 프레임워크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도 하나의 메커니즘이 될 수가 있겠죠. SDGs는 2015년 9월 개최된 제70차 UN 총회에서 193개국 북한이 포함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Leave No One Behind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북한도 역시 SDGs과 관련한 국제회의 꾸준히 참여해오고 있고 일관성 있게 공감 올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SDGs도 UPR처럼 각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UPR은 4년 주기가 있지만 SDGs는 달리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Voluntary National Review라고 따로 데드라인은 없는 보고서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제 홍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2021년에
고위급 정치 포럼,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고위급 정치 포럼에선 회원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그룹이 참여해서 검토받는 정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북한에서 시민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NKDB와 한국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북한 정부에게 질문을 하며 참여해왔습니다. 이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북한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거부를 해왔지만 그래도 이 참여하는 자체가 북한한테 이 기본적인 자유, 민주적 통치, 주민 정의 등 인권을 소호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선언하는 유엔 메커니즘만 활용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COI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해도 과거 북한 인권 결의안처럼 전략적으로 반복하지 않았고 그 대신 북한의 입장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NKDB의 연구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인권 특별보호관에게는 한 번 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진 않았지만 2017년도에는 처음으로 UN 인권 전문가, UN 장애인 특별보호관인 카탈리나 데반데스 아길라를 처음으로 북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또 북한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해왔고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10년 넘게 제출하지 않았던 보고서를 2014년 COI 보고서 나온 후에 한 번에 제출하면서 UN 메커니즘 안에서 협력을 중개했습니다. 또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고위급 북한 이탈 주민과 진행한 인터뷰를 의하면 이분은 외무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국제 비판에 민감했지만 2014년에 COI 보고서가 나오고 그의 이름이 ICC에 회부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외무성은 조치 취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외무성은 북한에 대한 주된 비판이 인권에 관해 협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ICC에 제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무성은 두 가지 전략을 세웠죠. 첫 번째로는 보고서 제출, 국제조약 비준 등을 통해 협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인권 대화에 참여하라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북한 외무상은 제네바에 파견되었습니다. 네, 2014년 COI 이후에 북한 인권 관련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책임 규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COI는 북한의 만연한 체계적 인권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사법 처리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를 구성하는 인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COI의 결론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하여 추가 조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송환하는 일을 국경을 넘는 권리 침해 상호 연결된 성격을 조명하는 트랜스내셔널 인권, 초국 가족 인권의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취약한 난민을 보호하지 않고 강제 송환을 한다는 중국,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인권 침해를 피하고자 탈출한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정부는 인권 침해의 가해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도 기록을 하고
국제기구, 시민사회, 개인의 공동 노력의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북한 인권 옹호 활동은 북한 주민을 위해 시작된 운동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인권 운동이 확대됨에 따라 이 운동이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인권 침해 피해자들 위해 확대된 건지 평가해야 됩니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은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를 우선순위 두는 관점 또는 접근 방식으로 피해자의 입은 고통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필수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는 인권 침해 피해자를 단순히 증인 또는 정의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 규명 또는 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보는 원칙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인권 운동은 피해자에게 발언권을 주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과 지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피해자의 권한 부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증언할 기회가 배상금을 제공하고 상담과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운동의 목표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해결하며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증진하는 동시에 가해자들을 심판하고 책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의 영향을 해결하는 좀 더 총체적이고 인권 기반한 접근 방식입니다. 사법적으로 책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보존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리는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박물관은 인권 향상을 위한 운동을 기여하는 인권 옹호자들의 노력을 기념하며 기록하는 것이고, 이 박물관을 통해 과거의 노력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인권 운동을 탐구하며 북한 인권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기록하고 전시함으로써 북한 인권 박물관은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북한 인권 박물관은 북한 이탈 주민과 국제사회 간의 대화와 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박물관 또는 인권 옹호의 센터로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며 본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인식을 높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집중하는 인권 박물관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모든 곳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희망이 상징이 될 것입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한 운동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조사 결과가 권고사항은 국제사회 주의를 북한 인권 문제로 환기시켰으며 인권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UN 체제가 벗어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정부와 다양한 전문가와 피해자와 함께하는 국제적 협력은 북한의 인권 옹호 활동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존엄 속에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함께 협력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인권 옹호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송한나 국제대표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 북한 인권에 관한 큰 맥락을 잘 설명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또다시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 우리 국내 북한 인권들 NGO들이 나서서 한 겁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먼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국내 NGO들이 국제사회에서 탈북민들과 함께 가서 증언도 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유엔에 가서 또 유럽에 가서 했던 것이 결국 유엔에서 국제문제로 인정을 하고 2014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은 자기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권 문제 대화를 하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하라. 그래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빨리 오진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기 체제를 지키면서도 약간의 유화적인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성협약이라든지 북한 장애인협약 같은 데도 가입을 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대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캐나다에 대해서 오히려 캐나다가 인종차별이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응해가면서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인권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COI 보고서에 따라서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에는 북한 딸 주민들이 북한 인권의 피해자로서만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줄 때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정체로서 우리 국내에 북한 인권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더 이슈화시키는 국민통일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NK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취재해서 북한 뉴스를 전하고 있어요. 국민통일방송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 한 지는 저는 한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5년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원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주파수를 북한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재미삼아 제가 왜 대북 라디오 방송 시작하게 됐을까 이 얘기 짤막하게 드릴게요.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운동권이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 대학생들은 다 사회주의자들이었죠. 이왕이면 같은 역사를 가진 북한식 사회주의가 한국에 더 적합하겠다 싶어서 이른바 한국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사람들, 이게 당시 학생운동의 주류였습니다. 이른바 주사파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RO라고 그래가지고 지하의 혁명 조직의 교육 선전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대만제 타파라디오 들고 다니면서 북한에서 하는 대남 방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교육 선전국장이니까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채록을 해가지고 각 대학에 이렇게 배포하기도 했었고요. 북한에서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 이런 우상화 영화들이 가끔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 저희들 카피 복제해가지고 각 단과대학까지 제가 내려보냈던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아마 96년쯤, 97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은 94년부터 5년부터 조금씩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안 믿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1996년 이때부터는 북한 정부가 아예 그걸 국제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할 정도로 절박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죠. 아니, 사회주의 북한에서 사람이 굶어 죽다니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체사상파라고 해서 이제 저도 교육할 때 맨날 주체사상 교육 제일 많이 합니다. 1997년에 황장엽 선생님이 넘어와 버리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체사상을 정리하신 분인데 그분이 망명해버리신 거예요. 저희 있던 지하조직, 그때 민혁당이라는 지하조직, 저희 산하조직이었는데 18개 아로가 있었는데 그때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있던 전북 지역에 있던 전북 민혁당의 전북위원회 산하에 있던 학생단체 아로였는데 저희도 그때 거의 해산되어 버렸어요. 저도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 평범한 생활인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정치권으로 가버리거나. 그것이 1997년 8년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다가 황 선생님이 그 뒤에 몇 년 후쯤 저희 같은 옛날 운동권들을 보고 싶다고 조용히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여기 서울로 불러가지고 전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불러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의 내용이 북한 민주화론이었습니다. 정말로 통일을 해야 된다면 이제는 북한을 민주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가 배운 게 이제 옛날 그 운동권들이 할 수 있는 게 조용히 비공개 비밀리 활동하는 이런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중국으로 가서 이제 탈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북한 민주화 운동가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걸 조금 했고, 일부는 저처럼 방송 들었거나 교육했던 사람들은 북한의 라디오를 거꾸로 보내보자 한번, 누군가는 우리처럼 듣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대북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전주에 있다가 가방을 2개 들고 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북한 인권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주사파들이 볼 때는 배신이었죠. 변절자였고, 그래서 동료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10년 넘게 계속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제가 대북 방송을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주사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겠죠.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앞에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북한 문제 하면 3가지가 있죠.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 2번째는 2300만 북한 주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는 북한 인권 문제죠. 마지막 하나는 한반도 문제죠. 75년 넘게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 분단을 극복하고 과연 통일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른바 3가지 북한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가지 문제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회가 낳은 문제들이죠. 북한 체제가 낳은 문제들이죠. 그래서 북한의 정책을 바꾸든 아니면 북한 사회나 북한의 체제를 바꾸든 북한의 변화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도 또는 저희 같은 인권단체들도 북한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동안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대화와 협력, 교류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는 제재와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와 협력, 교류 정책은 약점이 있었죠. 김정은 정책이 핵 개발하는데 시간 벌기용으로 활용될 수 있었어요. 실제 그렇게 활용당했죠. 그리고 2번째는 제재와 압박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리고 미중 갈등이 강화되면서 제재와 압박이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러시아에서 크렘린군 대변인이, 지금 김정은이 이번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다 그래요. 크렘린군 대변인이 이 얘기했습니다. 대북 유엔 제재에 대해서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있다. 까딱 잘못하면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중국, 러시아 다 동의해서 지금 대북 제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죠. 앞으로 이거보다 더 강한 제재 조치를 만약에 한다고 하자, 국제사회, 그럼 아마 러시아도 중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재와 압박 정책도 이제 더 이상 더 강화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썼던 2가지 정책 또는 전략,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한계가 지금 봉착해 있다면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변화 전략 가운데, 새로운 변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이 오늘의 주제죠. 정보를 제공해서 만약에 북한 주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 침해를 깨닫고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의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지상 낙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살 길은 그렇죠, 민주주의구나. 또는 하다못해 중국식으로라도 개혁 개방해야 우리가 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면, 뭐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핵심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서 북한 주민의 의식이 달라진다면 북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변화 전략 차원에서 정보를 유입하는 것으로도 그걸 해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그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걸 위한 어떤 논의의 시작 차원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젊은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엄청나게 연문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지난 한 15, 16년간 했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제공 전략과 방법. 첫 번째, 라디오 방송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 저희 통일미디어, 저희 단체 법인 이름인데요. 처음으로 북한 주민 50명을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일리 NK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취재가 부분적이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봤어요. 50명. 그랬더니 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북한 주민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외국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응답자 50명 가운데 한 18% 정도가 자기는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외국 라디오를 들어본 적은 있느냐? 뭐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24%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관심사는 태어나서 한 번 정도면 아마 영향받기는 어려울 텐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꾸준히 듣는다면 대북 방송을 듣고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를 물어봤는데, 매일 듣는다는 사람 한 4%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도는 듣는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였습니다. 둘을 합하면 12%. 많은가요, 적은가요? 저는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취재 가능한 북한 주민이라면 아무래도 전화기도 있고 그래서 일반 북한 주민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듣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저는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고, 사실은 공개하지 않지만 비공개로 SD카드에다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담아 보내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D카드는 자주 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북한에 국경 넘어야 되고 거기서 또 각 도시로 보내야 되고 하는데 몇 주에서 또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지금 넣고 있는. 그래서 이거 자주자주 컨텐츠를 보낼 수 없는데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그날 뉴스 같은 컨텐츠를 보낼 수 있는 현재 거의 유일한 매체는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지금보다도 더 대폭 강화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저희 이제 국민통일방송이 하루에 3시간 정도 방송하는데, 저희 방송은 대략 탈북자들 조사해보면 한 2% 내외 정도, 2%에서 3% 정도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수준입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지금 저희가 주파수를 하나 정도 쓰고 있는데, 이걸 한 3개나 4개 정도로 늘린다면 2%, 3%가 아니라 5% 또는 1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 가운데 10%를 이 라디오를 듣게 한다면 저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저희 대북 라디오 방송의 주파수는 현재 대만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제방송 주파수를 하루에 3시간 들려서 송출하는데요. 이걸 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특히 경기도 북부에서 송출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청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는 10%입니다. 두 번째, 북한 주민 이번 50명 조사에서 나타난 건데요. 외국 영상물을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98%가 들어본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2019년에 저희들이 그때는 탈북자 200명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97%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역시 비슷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봐야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78% 정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와 연락을 주고받고 저희 조사가 가능한 정도의 북한 주민이라면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을 걸로 판단되고, 저도 근거는 없지만 저는 반절을 그냥 뚝 잘라봅니다. 그럼 78%의 절반이라면 35에서 40%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큼은 한국 드라마든 영화든 뭐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저희가 어떤 미디어기를 갖고 있는지를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2022년 작년 조사에서 USB를 가지고 있다는 북한 주민이 이번 조사에서 한 94%가 갖고 있다고 응답했고요. SD카드 68%, 마이크로 SD카드 58%, CD, DVD 50% 이렇게 갖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2019년 조사했을 때보다 USB는 33% 정도 늘었고요. 마이크로 SD카드는 31% 정도 늘었습니다.
CD와 DVD는 좀 줄었더라고요. 한 30% 줄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SD카드, USB, 우리는 이거 거의 쓰질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컴퓨터,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조그맣게 저장할 필요가 없는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유일하지 않을까요? 인터넷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있는데 국제 통화가 안 돼요. 아마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SD카드나 USB에 담아서 그걸 주고받으면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그걸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넣어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넣어주자는 것이죠. 지금은 아마 몇몇 단체가 조금씩 그것도 비공개로 조용히 넣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걸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를 보고 듣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한 7년 정도 징역형, 보거나 듣는 사람 대상으로요. 조금 중하면 15년 정도 징역형을 내립니다. 전 세계에서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고 7년에서 15년형을 때리는 나라는 아마 없겠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유포 또는 배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형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데일리 K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만 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의 수는 1,700명이었습니다. 2022년 6개월 동안 상반기. 그리고 올해 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 가장 많은 북한식으로 말하면 가장 많은 죄목은 2020년, 21년까지는 방역법 위반자였거든요. 코로나가 북한에서 심각했으니까요.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자가 현재는 가장 많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벌을 이렇게 강도 높게 하고 있다는 것을 뒤집어 봤습니다. 왜 그러죠? 북한은 원래 법 없이도 그걸 보면 안 되는 나라고 법 없이도 처벌을 해왔습니다, 이미. 근데 김정은이 굳이 왜 법까지 만들까요? 굳이 왜? 저는 북한 정부도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법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을 겁주지 않으면 이걸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그 늘어나는 걸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 법이라도 만들어서, 법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데도 법이라도 만들어서 겁을 주고 막아야만이 그래도 막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이 법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북방송의 주파수와 전파를 지금보다 조금 더 대폭 강화해서 북한 주민 최소한 10% 정도는 라디오를 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듣게 하자, 이거. 그리고 SD카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용히 비공개로 보내고 있지만 한 달에 여러 단체가 보내겠죠.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은 저희 통일 방송이 가장 많은 숫자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000개에서 3,500개 정도 보냅니다. 이걸로 북한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SD카드 하나 대략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이걸 북한에 보낼 때 유통비, 그 안에 뇌물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한 10,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000원 정도 하나 보내는데 돼요. 1,000개 보내면 한 2,000만 원 되겠죠. 한 달에 1,000개 보내면 2,000만 원 돼요. 경비를 어떻게 조달하세요? 그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000개 보내면 한 대략 한 6천만 원 되겠네요. 그럼 1년에 대략 한 6억 7억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6억 7억 가지고 1년, 한 달에 3,000개씩 지금 보내고 있는 이거 가지고 북한을 바꿀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역부족인데 한국 사회는 전 세계 선진국 중에 하나잖아요. 3,000개가 아니라 3만 개 또는 30만 개나 300만 개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K2 전차,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K2 전차 하나의 가격을 보니까 한국 군에 납품하는 단가는 한 83억 정도, 싸니까 싸게 납품하는 거죠. 수출용은 그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한 110억에서 150억 정도 하나 봐요. 전차 한 대, 탱크 한 대 값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생각을 바꾸고 북한 사회를 바꿔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이 북한 사회 변화를 위한 이 정보 유입 전략에 탱크 한 대 값도 안 되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제 솔직한 심정은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정책을 뜯어보면 실제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다듬어진 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북한 인권 단체 지원하는 비용을 10배 늘렸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뭐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보조금이 2억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 북한 인권 단체 보조금이 20억으로 늘려놓은 걸 잘한 거예요. 근데 20억이면 이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단체 1년 사업비가 30-4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북한 인권 단체들 지원 보조금 20억 늘렸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들이 진짜로 북한을 바꾸기 위한 이 정책을 예리하게 갈고 다듬었는가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죠.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지금 인권 문제에 대한 특히 정책적으로 충분히 다듬고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분위기만 좋은 거죠. 대통령이 나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 예산의 95%는 미국 지원, 60%는 미국의 국무부 지원이고 40%는 미국의 NED라고 하는 민주주의 진흥기금 지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만 1년에 한 500만 달러 정도 북한 인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요구는 안 하지만 최소한 미국 정도 수준이라도 최소한 북한 인권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 문제이고 현장일 수 있는 한국에서 북한 인권 예산을 미국 정도만큼이라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더 해야죠. 우리는 미국은 단순히 인권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권, 안보, 그리고 분단 문제까지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문제잖아요. 그럼 더 적극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 남북협력기금 대폭 줄였다면 그 많은 비용을 저는 북한 인권 예산에 옮겨야 된다고 보는 건데 물론 옮기긴 옮겼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조금 더 탱크 한 대 값이라도 쓰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소개한 대로 왕년에 운동권이 주체사상파였다가 북한의 어려운 기근 현상, 북한 주민들이 200만, 300만씩 죽어가는 모습도 보고 또 주체사상을 만들었다는 창세 황장엽 선생이 한국으로 망명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황장엽 선생 만나고 나서 민주화 운동으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바뀌었다는 정말로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동일 역사의 정말 생생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정보를 투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USB를 어떻게 해야 될지, SD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로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저도 그걸 일반할 수는 없지만 북에서 온 탈북민 어떤 분은 북한에서 계속 대북 방송을 들었는데 그거 보고 속았다 해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도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북한에서 젊은 엘리트층이라 할 수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에 나왔다가 중국에서 TV를 보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려서 한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 올바른 현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문론에 있어서 참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참 나름대로 노력해서 지금 이강백 대표님 하시듯이 어떤 분들은 스텔스 USB 북한에 들어갈 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보이지 않아요. 그걸 여러 차례 거치면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개발해서 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대북 비라를 보낼 때도 정확하게 평양 어디 위치에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GPS 장치를 해서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강백 대표님을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북한과 개선해야 된다고 공론화시키는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중요한데 그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우리 이강백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살아왔고 특히 북한의 장마당 현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계층 변화 이런 부분에서 생생하게
목격도 하고 또 RFA 기자로서 또 활동도 하시면서 소설도 적고 저술도 한 우리 최설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설 선생님 발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국 대표님, 네, 그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저도 95년부터 라디오 열심히 들었고요. 그때 처음에 제가 그 일본제 소니 러운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소니 러운기에 그 라디오가 달려 있거든요. 아, 그때 그 해외 라디오를 듣는 그 맛은 어떤 맛이라고 제가 딱 표현하라면요. 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 술 한잔 먹을 때 짜릿한 기분 있죠? 딱 그 기분이에요. 아, 이렇구나. 이게 무슨 뭐 김일성 어떻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먼저 무슨 방송을 들은 기억이 나냐면 사회적인 인문학을 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지에 놓고 백지에 점을 찍고 여기가 뭐가 보입니까? 이런 질문. 저는 너무 놀랐어요. 북한이 인문학은 원래부터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오직다 어떤 그 수령제 주체사상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라디오 매체의 역할은 상당히 파급력이 컸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그 소개를 잠깐 더 말씀드린다면요. 저는 21살 때 평양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시장을 배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보다는 빠르게 자본주의를 접근했고 장사를 시작했고 이러다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95년부터 장마당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미 그 저희 경험적 기초에 비해서 남보다 빠르게 장마당을 중간 부분에서 일본 판매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 물류라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조라든가 유통업에서 제가 빠르게 진입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북한에서의 저희 삶을 요약한다면 당의 충신으로 8년, 장마당 충신으로 15년. 그래서 제가 이게 남한에서 북한 시장경제로 박사학위 받은 것도 남한에서 저러니까 공부했다기보다는 북한에서 이미 장마당 대학을 제가 졸업했다. 이 경험에 상당히 제가 큰 자원이 됐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 역시 북한의 장마당을 통한 계층 분화와 주민 계층 분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인권이라는 문제가 부각되었는지 저희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지금 시시각각 북한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로서의 어떤 취재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마당이 등장한 배경이 북한 주민의 계층이 변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95년도 장사 누구나 다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제가 상품을 만들어서 장마당에 팔았더니 그 이윤이 제가 공장에서 타던 월급의 딱 30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대학에서 배워줘도 아무리 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배워줘도 내 몸으로 취득한 돈의 가치는 훨씬 대학 몇 개 강좌의 졸업을 능가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래서 제가 정치경제학이라는 이 도서를 장마당에서 가장 먼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본론, 히틀러의 나에게 이런 그 책들, 그럼 이게 어디서 났냐?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도서가 95년부터 장마당으로 쓸어 나왔습니다. 왜? 대학 교수, 작가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이 도서들이 다 장마당으로 나온 거죠. 그럼 이게 수요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미 장마당에서 가격의 원리와 내 노동의 가치로서 세상을 배우고 싶은 이런 일반 주민들이 수요에 비해서 이 책이 팔린 겁니다. 엄청 열심히 제가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일단 내가 장마당 장사로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북한 주민들의 대응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일단 브랜드 옷을 입고 싶겠죠. 우리가 항상 국가가 공급하던 해결화된 단체복만 입다가 이왕이면 내가 한국산 옷을 좀 입어보자. 사람마다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패션을 먼저 해결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집을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 그래서 거지의 변화를 먼저 꾀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을 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분 계층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은 저는 성분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6월 초에 출간한 태양을 훔친 여자의 그 내용도 북한의 성분 제도가 어떻게 한 여성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놨고 왜 고통스럽게 이 여성은 장마당에서의 던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도 가야 했고 남편하고도 대응을 해야 됐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종착할 수 있었던 미국의 스칼렛 오하라판 북한 조선 여성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게 제기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성분계층을 했냐, 그게 크게 뭐 단간부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장 제가 먼저 무슨 직업을 잡아야 될까? 96년부터 북한이 부동산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부동산은 토지든 건물이든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살림집은 이용권만 부여되지만 이 이용권은 영구적인 이용권이 되게 되므로 이게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요인으로 되었고 장마당과 연결되면서 북한의 부동산 시장,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사회주의가 부동산 시장이 있을 수 있냐, 네, 이런 그 요인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북한의 주택관리 그 사무가 있습니다. 그 공직이죠. 이 공직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 직업을 제가 그냥 막말로 돈으로 산 거나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서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주민 계층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35페이지 상단의 그림을 보면은 당미율상 책에 북한이 2,300만 주민을 하나로 다루기 위해서 사회 공간으로 고착화시켰던 핵심 계층, 기본 계층, 복잡 계층으로 딱 구조화된 수직적 주민 계층을 제가 도식화했고요. 그 옆판에 본다면은 이게 어떻게 변화했냐. 자, 핵심 계층이 가장 최정점 피라미드에 있었다면은 이것이 이제는 돈이 없는 핵심 계층은 밀려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있으면은 뭐 일당도 할 수 있고, 제가 그 아주 조그만 뭐 이런 행정 업무를 제가 가진 것처럼 자기 직업에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김일성 종합대하고 금성정치대학 이런 단간부 육성 간부학교는 못 가지만은 뭐 회계, 무역회사, 외화거리, 대외 무역 쪽으로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기 신분 세탁의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주민 계층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재생산되고 모든 것이 엄청나게 북한 당국이 구성해 나왔던 이 계층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인권을 부각시킵니다. 왜? 이 여러 가지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층이 인권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은 오히려 인권을 수혜하는 계층으로 나뉘고 어떤 주민은 인권 사각지대에서 오히려 계속 인권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 자기의 어떤 운명을 또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그 자기 함정에 빠지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권력기관 간부들도 자기가 살아남고 권력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월급 가치가 담배 한 갑도 안 되고 또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면 계속 인사권이 유지돼야 되는데 상부에다가 뭐 설날이든 간부 생일이든 이런 자기 유지 비용을 바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산부가 딸이 결혼식 한다. 야, 내 딸 결혼식 하는데 그때와 초청장이면 이게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알아서 인사 표시를 해라.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내 산부 간부에게 바쳐야 할 그런 뇌물과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그 최고 지도자에게 바치는 충성 자금이라는 기재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해결합니까? 이 간부가 일대에 반드시 돈이 많은 돈주와 서로 밀착하는데 이 권력기관은 이 상인을 보호해주고 이 상인은 돈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에서 가장 문제점인 종경유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부들과 이렇게 종경유착이 잘 유지되는 이 여성의 경우는 제가 왜 여성이라고 하냐면요. 북한 시장의 전반적으로 다 여성입니다. 남성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지만 뭐 화물운수 뭐 이런 기재장 이런 정도는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영 공장에 남성은 일하도록 종속시켜 놓고 여성은 가정주부로서 무직업군이었던 이런 구조가 장마당에 형성되면서 거꾸로 반대됩니다. 여성이 직업군으로 되고 남성은 월급 가치가 없는 무직업군으로 사회 구조가 새롭게 구성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여성이고 인권을 수혜받는 여성도 여성이고 그럼 어떤 여성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까? 다시 장마당에서의 여성 계층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에 이 상층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인권 수혜자다.
이 중간계층하고 중간계층 식당 뭐 사장이라든지 뭐 개인 어떤 뭐 차판 장사라든지 그리고 이 밑에 하층 상인들 장마당 매대에서 뭐 빵을 판다거나 옷을 판다거나 하루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제기할까? 왜 똑같은 우리가 북한의 국가 공급한 이 주택 구조를 보면요 하모니카 사택이 꽤 많습니다. 하모니카 사택이라는 거는 1동 12세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은 것처럼 이렇게 1세대, 2세대, 3 이렇게 한 집, 두 집인데 매일 북한이 인민반 사회동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집은 안 나갑니다. 나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나가나 봤더니 이 6집 여성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동원을 조직하는 인민반장에게 이미 알아서 명절을 좀 세라 하고 이렇게 고개를 준다든가 인사비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천적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는 모든 여성들을 조직에 묶어 세우는 여성동맹 조직이 있죠. 이 여성동맹의 위원장도 역시 같습니다. 여기에 83여명원이라고 있는데 또 돈만 바치면 북한이 조직생활 나라다 이렇게 하지만 조직생활 안 합니다. 다 빠집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 여성들이 어떻게 그러면 야 처음으로 인권이 뭔지 몰랐다가 이게 뭐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가장 일차적인 대상이 인민반장입니다. 저도 인민반장 북한에 있을 때게 그 아침 딱 조심만 되면은 문 두드리는 소리 이게 좀 걔들 누가 뭘 배급 준다는 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빨리 사회동안 나오라는 인민반장 소리. 그래서 북한이 인민반장도 가장 하지 않겠다는 게 인민반장입니다. 세부담 고도 드리는 것도 인민반장이고 사회동안 끌어내야 되는 것도 인민반장이고 그런데 오히려 이 인민반장이 잘못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야 자를 아예 우리가 이렇게 끌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인민반장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선고하자 이런 일부 지역이겠지만은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북한도 이제는 그 풀뿌리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단초가 아닐까. 네,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마당 매대가 쭉 이렇게 여성 상인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법기관 간부가 장마당을 감독 통제하는 그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전원들 원래는 보안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상품을 뺏거나 뭐 물론 뭐 이 상품이 너무 많다거나 구실은 뭐 대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왜 장사물품을 이렇게 빼앗냐. 옛날 같으면은 사업기관에 대항을 한다. 꿈도 먹었죠. 이제는 그냥 그래 넣어줄건 나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취재할 때 가장 놀란 것이 제가 여기서도 썼지만은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나온 새끼니 니나온 갓난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기 아까 한국도 사투리인데 이게 당연하겠다. 그래서 제가 참 그리고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장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제는 가택 수색을 하면 영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아무래도 장사를 남보다 이렇게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비사회주의 대상이라는 타겟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숙박검열을 한다면서 가택 수색합니다. 가택 수색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얘는 무슨 장사한다, 얘는 무슨 장사한다. 얘 집을 가택 수색하게 되면 물 좀 나오겠다 해서 고지만 골라서 가택 수색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너무 가택 수색해가지고 제가 참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지가 사지에 떨린다는 말 들어봤나요? 제가 그런 거 경험해봤습니다. 갑자기 보안원에 들어왔는데 제가 입은 바지가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이런 말이었구나. 이때 제가 그랬는데 2005년도부터는 왜 사법기관이 명분을 숙박검열이라는 게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이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허용되지 않습니까? 매지 인원이 이 지역에서 자면 북한에 또 이게 요관이라던가 모텔 산업이 아직 많이 안 돼 있어서 내가 타 지역에 가게 되면 친구 집에서 다 잡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자게 되면 너는 왜 여기서 왔냐 이거를 단속하는 게 바로 숙박검열인데요. 이 숙박검열을 2000년부터는 왜 숙박검열 하겠으면은 내가 왜 숙박검열 대상인지 영장을 내놓으세요. 가택수색을 못하게 합니다. 왜 숙박검열하게 되면 사람만 조사하지 왜 된장단지까지 다 뒤지냐. 이게 북한 왜 된장단지 기본 뒤지냐면 북한 주민들이 돈을 벌면은 운행을 믿지 못하니까 가장 먼저 된장단지에 돈을 감춥니다. 그 다음 아궁에 감추고 쌀독에 감추고 그때 그 다음에는 그 휴지통에 감추죠.
뭐 여러 가지 장소인데 아무튼 그 보안원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네, 이런 현상들에 한해서 네, 그 주민들이 대항한다. 그러면 이런 인권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런 대항할 수 있는 의식 변화 이게 과연 저절로 생겼을까? 네, 장마당이 어떤 발달과 동시에 주민들이 의식 변화가 일어난 것도 있지만은 이건 외부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했다. 좀 이렇게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발제하신 이광규 대표님처럼 라디오 그리고 특히 2012년부터는 북한이 스마트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이동통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이라는 거는 정보의 유일 가격을 이 혁명을 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 쌀 10원 하던 것이 옛날에는 서울에서 100원에 팔아도 누가 말을 못했죠. 그런데 선전화가 생기면서 순간순간 정보 가격, 정보, 환율이 계속 수시에 교환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선전화가 생겨서 가장 먼저 발달된 게 가격의 혁명입니다. 그럼 이 가격뿐만이 아니고 정보의 교환은 어떤 정보냐? 우리가 탈북민 3만 지금 5천 명인가요? 3만 5천 명이면은 저기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만 명이겠죠. 최고. 가족의 형제가 3명만 가도 이 사람들이 계속 성공을 받으면서 전화를 할 때마다 한국이 어떻게 살고 예를 들면은 그래도 제가 50대에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걔도 내가 50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자체가 이 한마디가 이 인권이 무엇이고 인간의 평등이 무엇이고 민주가 무엇인지 한국 사회가 무엇인지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이런 전달 매체입니다. 이만큼 이동통신 수장, 라디오 그리고 그 어떤 이런 뭐 국민통일방송, 자유아시아 방송 그리고 자유통일 국민연합 등 이런 국내외 사회 단체들의 역할도 훨씬 중요한 변수로 이 북한의 상업기관을 변경시키고 이제는 이게 2021년 5월 데일리엔케 기사에 제가 이 기사가 나서 참 유심히 봤는데요. 중산교화소 단련생 사망 사건으로 당 법무부가 이 교화소를 검열했다는 겁니다. 왜 죽였냐? 물론 이 북한이 이런 부위 한 사람이 죽는 게 인권 개선이 중요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계속 망신하지 않습니까? 인권 개선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계속 어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 물리적으로 변화하든 사회적으로 변화하든 정책적으로 변화하든 다양한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장마당과 인권은 불가분리다. 그래서 계속 이 장마당이 발달될수록 주민 계층도 분화할 것이고 주민 계층이 분화하게 되면 북한은 뭐 어떤 자본적 반동사상 분화 배격고 비사회주의 이런 대상으로 계속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됩니다. 이 통제 자체가 우리가 여성권, 아동권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올해도 북한은 그 코로나19 여러 가지 그 대북 제재 장기화로 인해서 기업, 정부 모든 이런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요구합니다. 자력갱생 자체가 지역의 유유 자원을 동원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공급하지 않은 유유 자원이라는 그 자체는 시장 경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방향에서 북한 인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각도로 준비할 수 있지만 이 장마당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 장마당을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북한 시장 발달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북한의 그 다양한 계층의 인권 문제를 한 번 더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 주관적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철 박사님 또 작가님이 하시는데 북한에서의 본인의 경험 그리고 취재활동을 해서 경험 북한에서 발생하는 장마당을 통해서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인권 의식이 싹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사실은 90년대 중반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2002년에는 공식적으로 배급제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배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북한의 노동당원이나 또 관료들이나 군인들이나 또 은퇴한 사람들만 국가에서 배급을 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벌어서 살아라. 그거를 발표하면서 장마당이 공시가 되고 장마당이 되면서 예보의 문물, 예보의 정보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장마당은 어떻게 이 움직임이 시장경제 질서의 어떤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물가 변동도 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보고 빈부격차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장마당이 확산되고 그것이 결국은 비사회주의 현상, 반사회주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에서도 이거 심각하다. 우리 체제를 흔들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이 통제를 했어요. 여러 차례. 통제를 했지만 배급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돌아가고 원상복구자고 지금도 그렇게 되풀이도 최근에 몇 년, 2, 3년 전에도 김정은이 했죠. 이 배급제 폐쇄하고 옛날로 기획경제 돌아간다고 말은 했죠. 실제로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마당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데 우리 최설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35페이지에 보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세 계층으로 사람들 다 구분해놨습니다. 핵심 계층은 이제 김정은을 비롯한 기득권 계층이고 기본부 계층은 보통 사람들이고 복잡 계층은 이게 이제 일종의 반동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번호를 1번부터 시작해서 이 53계급인지 57계급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3번까지 배급량이 다 다르고 복지 제도가 다르고 이것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마당이 들었으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관리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주면서 계층이 한 단계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도 임금이 있고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조시대 이후에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돈 주고 이 계급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자들도 아버지 정식 고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듯이 북한에도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것이 모든 기제가 장마당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장마당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장마당을 통해서는 비교의식이 형성돼. 인권 문제가 형성되려고 하면은 비교의식의 개념이 생겨야 돼요. 바깥 세계가 어떻고 남쪽 세계가 어떻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강하게 나하고 똑같은데 이 친구는 왜 더 좋아지고 나는 왜 피해를 받을까?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인권의식이 생기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설 선생님이 상당히 중요한 실증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북한에는 장마당이 생겨서부터 북한 사회는 노동당과 장마당이 있다. 당이 두 개다.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더 좋다. 그래서 과거에는 북한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노동당원이 되는 건데 이제는 노동당원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가족을 결정하고 파워가 생긴다. 사회에서. 그래서 북한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 현상이 생기고 북한 정권 입장에서 이게 위험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강대 선생님 말씀 반동사상 문화 배결고 외부로부터는 자본주의 사상 이거 되면 무조건 처벌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청년교양보장법도 만들었어요. 청년들이 사회주의 세상에 더 철저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평양문화보호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어린애가 이야기를 하는데 남조선말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됐어? 하니까 장마당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노래를 불러가니까 남쪽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당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이 전파를 갖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북 정보 투입하는 이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하신 우리 신동춘 대표님 자유통일 국민연합 대표로서 정신적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이 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 신동춘 대표님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호 전 차관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또 넘어가니까 아주 그냥 머리가 맑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거는 이 청중분들이 자리도 안 뜨시고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세미나를 이제 오거나이즈 하기 위해서 최근에 열심히 북한 인권 세미나를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제가 그 결과로 오늘 이광백 대표님, 또 최선 기자님, 또 송한나 국제 디렉터님 이분들이 가장 저희 세미나 취지에 합당하고 아주 신선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 발표인데 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의 기반 조성인데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역사적인 고찰을 그다음에 거시적인 관점 또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북한 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원고를 쓰게 됐습니다. 다소 원고량이 많은데 자세한 인권에 관한 거기 데이터 같은 거 그런 건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제가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원고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북한의 인권 개선은 이제 많은 인권 단체, 국제 유엔을 비롯해서 또 많은 국제 기구, 국가에서 이제 제기됐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Crimes Against Humanity, 인권에 반한 그 범죄로서 이미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책임 규명을 해서 처벌하느냐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지만 이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을 민주화 자유화시켜서 그런데 결국 김정은 정권이 지금처럼 그렇게 있는 한은 북한 인권 개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 자유통일이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뭐 옛날 신라시대 때 당나라, 임진왜란 등등 보면은 전부 국제 정치학적인 그 역학이 가장 많이 작용한 것인데 제가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고 19세기 말부터 보면은 한반도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38선의 분단도 다 그러한 구조에서 일어난 것이고 지금 한미일 그 파트너십, 한미일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또 북한, 중국, 러시아가 또 강화되고 있는 거 아직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한반도에서 계속 각축을 벌이고 마지막에 그 대결과 해결을 위해서 거친 숨을 몰아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뭐 1884년에 영국이 그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해서 거문도를 2년간 점령한 적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미 한반도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각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그 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한 말에 미국을 비롯한 카나다, 영국, 호주의 선교사 이게 이때부터 1945년까지 약 3,000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이 어둡고 아주 문명이 가득 차고 아주 부패 가득 찼던 조선의 개화와 문명을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 병원, 교회를 설립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됐다.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가 이때부터 배제학당에서 배우고 미국 유학도 가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재헌헌법 때 그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겁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처음부터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김일성 정권이 수립돼서 아예 유엔 중재하에 한반도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한다고 제안을 했더니 북한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승만 박사 주도하에 우리 남한만의 자유총선거를 해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륙 세력들은 말이죠. 김일성이는 집권하자마자 벌써부터 스탈린을 쫓아가서 계속 남침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때를 썼어요. 몇 년 동안은. 그게 이제 HS9이 되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도 이제 우리도 참전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서 이게 38선이라고 하는 건 국제적인 하나의 그 합의선이죠. 미국과 소련이 관동군이라는 그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그은 선인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고착이 되고 결국은 이 공산주의 세력이 당시에 소련, 중국, 북한이 해서 남침을 하게 돼서 결국은 이 국제적인 합의인 38선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한 것이 6.25입니다, 바로. 자, 그런데 그 이후에 6.25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제 잿더미가 됐지만은 그 이후에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세계 10대 강국이 됐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봉건적 거의 조선시대하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봉건적 3대 세습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발살하는 포갑 통치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소련이 90년대에 망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끝났다고 보였는데 중국이 다시 굉장히 뭐 시장 경제 비슷한 걸 도입하면서 가식적으로 하더니 이 WTO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세지니까 미국에 정면 도전을 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금서평이 도광양로에서 중국은 100년 힘을 길러야 된다는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우리 못 참겠다. 우리 이제 미국을 추월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에 대한 도전을 하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미국과 중국을 이 정점으로 해서 신냉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정권이 이게 인권이 유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 북한은 뭐 세습 전체주의 공산 왕조 국가죠. 자, 소위 수령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성, 모리성, 최고 존엄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그 조선 TV 방송이 이춘희 아나운서 70이 넘었는데 그냥 엄청나게 무게 잡는 그 목소리로 말이죠. 최고 존엄에 뭐 도전한다. 뭐 그런 소리로 하잖아요. 지금도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백두혈통이라는 게 뭐 일본에서 데려온 뭐 성혜림하고 하는데도 백두혈통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우산화로 강요하고 있고 북한 전체가 남성이 10년, 여성이 7년이 군복무를 하는 거대한 병영국가입니다. 성군 정치죠. 그래서 체제와 정권 보유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정적을 수청하고 여기서 인권이 지켜줄 수 없는 구조고 지금 우리 최석 기자님이 했지만 북한은 핵심 계층, 기본 계층, 복잡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눠진 그 신분사회입니다. 신분사회. 이게 봉건사회죠. 여기서 교육, 고용, 식량 등 생애 동안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가 북한 사회입니다. 또 평양하고 일반 다른 지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양은 뭐 북한의 김정은을 떠받드는 거기 그 호위무사들이 사는 그런 곳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일생 동안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공적, 사적 인권에 대해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유로는 다 이미 아까 송한나 국제디렉터께서 다 국제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영어로 읽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행해졌다. 이게 2014년에 COI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Long-standing, systematic and ongoing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이게 아주 압축되어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crimes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를 자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제 사례를 쭉 보는데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가 있죠. 뭐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남북한 정권이 뭐 사실상 야합을 해서 그 정치쇼를 해왔습니다. 뭐 만나야 될 사람들은 수만 명인데 한 번에 100명씩 추첨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황해도에서 이북에 6.25 때 내려오셨는데 저는 자식들 놀이로서 그런 정치쇼에 그 가족 상봉 자체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건 그런 노름에 말려들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정말 1949년 제네바 협약에 있어서 이런 그 전쟁의 이산 가족들이 상호 연락을 회복하고 제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회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조약에 다 나와 있는데 전혀 지금 그게 어떤 정권 수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강제 실종 문제입니다. 강제 실종 문제는 의사회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납치구금 행방불명인데 북한은 1950년부터 국가 방침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서 납치와 또 구금을 해왔습니다. 6.25 때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은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가족 상봉 행사에 포함도 되질 않았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국군 포로 문제가 더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을 알죠? 미국은 미국 군인들이 어디 뭐 베트남이고 북한이고 있으면 끝까지 가서 생존된 사람들은 귀환시키고 또 죽은 사람들은 유해를 모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는 그런 그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야만적인 행태 때문에 이 북군 포로들이 어마어마하게 약 8만 명 되는 그 포로가 있었는데 2010년까지 80분만이 대한민국으로 왔고 지금 12분이 생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실 손명화 북한 국군 포로 유가족 대표께서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 정상 이후에 국군 포로 문제가 또 부각이 돼서
미국에서 국제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빨리 가시라고 여기는 우리한테 맡기고 그래서 오늘 못 오시니까 거기 책자에 있는 국군 포로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주 정말 리얼하게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이 제1교포에 강제 북송을 했죠. 이게 1959년 84년 사이에 93,34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거의 10만 명을 갖다가 거의 이게 사기와 기만에 의해서 끌고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 당국이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은 조청년 일본 정부도 이거 묵인을 했어요. 일본 정부는 그 북한 제1동포가 많이 있는 거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데리고 간다니까 그냥 묵인을 한 거예요. 일본 적십자자 맞고 북한 적십자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다 강제 북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요코타 메구미든 일본 납치에 대해서 일본은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마다 이 납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해서 협상을 해왔죠. 그래도 이제 일본 지금 강요들이 양복에 차고 있는 파란 배지 아시죠? 이게 일본의 납북자 피해 거기에 대한 그 배지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그걸 아시면 좋겠고요. 김정일이는 13명을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17명을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캠프 대비해서 그런 문제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북한의 종교 박해, 이건 북한이 봉수리교회 몇 개 해서 무슨 천도교도 있는 그 쇼를 하고 있는데 다 가짜고 북한의 종교라는 건 유일 사상인 김일성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이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또 핵개발 착수 이후에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개발은 김일성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지만은 사실은 고난의 행군 시대 최선 기자 얘기했지만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걸로 추정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배급 체제가 붕괴가 되고 장마당이 성행이 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변화 조짐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데 북한이 아시겠지만 2022년 1년 동안 7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총 2억 달러를 탕진했는데 이게 2,600억인데 북한 전체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쌀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2년 BBC 코리아의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뭐냐? 북한 주민의 어떤 기본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핵무기 완성에 일로 매진하면서 이제까지 더욱이 북한의 민생이라는 거는 또 인권이라는 거는 거의 진짜 쑥대밭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하 핵실험 땅굴 기초공사에 길주군에서 멀지 않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동원됐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 핵개발에 쏟아붓는 것이고 또 이제 강제노동으로 채굴한 석탄을 수출해서 애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원래 강제노동으로 무역을 하면 그거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걸 북한은 하고 있는 거죠. 정치범 수용소 다 알죠. 가장 유명한 요독 수용소를 비롯해서 지금 15만 4천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를 했는데 데일리 NK는 최소 2,023만 3천 명이 가둬졌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걸 봤습니다. 자, 탈북민이 아시겠지만 이제 고난의 행군 시부터 다수의 아사자 속철로 못 살겠다 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3만 3천 명이 이제까지 왔는데 아마 사망자 이민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되는 탈북민은 2만 7천 명으로 추산되고 지역별로는 역시 당연히 한북이 많습니다. 두만강 접경지대에 그렇게 됐고 자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민의 강제 송환 문제 이거 최근에 많은 기자회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초미의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강제 송환 문제를 원래 1982년에 유엔 난민주의에 따른 협약 33조에 의해서 이게 난민주의를 부여하는데 전혀 중국은 오불관원이고 그냥 이제까지 송환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2,0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베트남 국경지대에 있는 거 합치면 2,600명 정도라고 하네요.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강제 송환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고문 강제 낙태든 정치범 수용소에서 끌려가서 일생을 그렇게 지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제대로 수명을 다해서 죽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 노동, 강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또 뭐 LA 사상을 갖다 봤다는 걸로 그냥 처형하고 말이죠. 공개 처형이 또 북한에서 큰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요새 뭐 폭력이 돼가지고 뭐 사형제를 부활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서는 아예 공개 처형을 한다는 거죠. 여기 뭐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그 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엔 인권 최고 서울 사무소의 보고서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 인권의 유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가서 한 3, 4년 동안 살다가 다시 남한으로 탈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하고 또 생이별을 해서 그 눈물겨운 스토리를 지난번에 어느 여기 세미나에서 제가 한번 들었는데 정말 차마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불행한 사건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그동안에 이 지난 정권에서는 탈북 선언을 강제 복송을 했죠. 최근에 이제 북한 인권 단체에서 또 문모 씨를 갖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16명 죽은 살인자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 또 2022년 9월달에 서해 공무원 실종 및 실종됐다고 하지만 북한에 가서 바로 이제 피살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핵심은 이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이 국제적인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고 결국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여기에 해부를 권고했지만은 이게 이제 북한이 뭐 가입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건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자관 지금 유엔이나 이런 인권 단체에 대해서는 소위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 빅팀 센터드 어프로치를 해서 책임 규명을 중시하고 계속해서 유엔은 아마 여기에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차단 이게 김여정이 한마디로 우리가 삐라도 못 부리고 6개월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참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 차관님이 또 소개도 했지만 여기 지금 북한 주민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최근 입법 이건 북한 정권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군중신고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업 보호법 이거 참 말도 웃기는 그 법인데 이게 전부 처벌 조항이 다 있습니다. 돌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체제하거나 방문 중인 외국 관광객이나 종교인을 간첩죄 등으로 납치 및 자기가 만료. 우리가 뭐 다른 거 볼 거 없죠. 오토 원비어가 거기서 석방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토 원비어 그 부모가 국내에서 오토 원비어법이라는 걸 갖다 해서 지금 그 미국 법원에 제소해서 북한 선박을 뭐 억류하고 그걸 처분해서 한다 하는 그런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게 아직도 지금 뭐 많이 억류가 되어 있습니다. 억류를 하고 그 풀어주는 대가로 또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북한 당이 아주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치를 해서 북한의 그 주민들의 민생이 더욱 어려워졌다. 뭐 사실이죠. 장마당이 또 일시적으로 폐쇄가 되고 그러니까 장마당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제 다각적으로 얘기되는데 지금 탈북민들이 가장 주장하는 핵심 과제는 성분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거죠. 취업 및 경제적 기회를 달라는 것이고 법치주의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자유의 부재, 부정부패, 권력남용, 고문, 학대, 성폭력 모든 문제가 다 있죠. 정치범 수용소, 이산가족, 국제납치 문제 등등. 그래서 제가 여기 장마당의 긍정적 효과는 최선 기자님이 먼저 발표하는 거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새로운 장마당이 뭡니까? 시장 경제 우리말로 하면 마켓 이코노미, 마켓 이코노미. 그러니까 역시 정보 유통이 되고 물자도 순환이 되니까 이게 민주화 또 인권 향상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최선 기자님 그 발표를 듣고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모셔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여기 오신 겁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이제 설립이 안 됐죠. 그 야당이 뭐 거기 인권재단에 이사를 추천 안 하니까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북한인권 그 불쌍한 사람도 하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에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내의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환경을 정비하고 국가에서 힘을 실어줘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엔에서 하고 있지만 유엔은 가장 그 북한의 어카운터빌리티 그걸 이제 강조를 하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비판 및 지적, 네이밍 앤드 쉐이밍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해서 그래서 책임 규명까지 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서독은 알죠? 예, 서독은 그 잘츠기터 인권기록 보존소를 오랫동안 해서 그다음에 동독 슈타지의 비밀 문서를 이게 가서 빼가지고 거기 책임진사들은 책임지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는 근거로 삼았는데 우리도 이것을 아카이브 뭐 이런 거를 잘 구축을 해서 통일이 되면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 해외 노동자 임금의 90% 이상을 다 북한 정권이 가져가고 오히려 거기서 더 고통을 받고 하루에 뭐 15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것이 지금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실태인데, 그래 이제 거기 얼마 전에 또 세미나 보니까 그 무역하는 그 해외 파트너들이 그러한 그 강제 노동에 종사한 그 애국 노동자로서부터 그런 그 이제 생산된 물품을 사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압력이 있지만 이거는 전부 북한 노동자를 북한에 다시 송환해야 된다고 유엔에서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자유통일의 기반 조성이 이제 저희 핵심 오늘 주제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2,500만 북한 동포를 억압해서 자유를 박탈하고 식량도 없어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 체제는 이제는 변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다 같이 갖고 있게 됐죠. 지금 남북한이 38선으로 분단되고 또 6.25 전쟁이 있었죠. 80년 동안 이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대결과 갈등, 또 지금 북한의 핵무기 위협, 북한 동포가 겪고 있는 처참한 생활과 인권유린 등 고통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의 측은지심, 6.25의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 불쌍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북한 동포가 저기 살고 있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상한 짓이나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은 참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북한 주민이 자유인권과 생존을 통해서 정말 반독재 탈전체주의 투쟁이라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개사도 얘기했지만 북한 내부에서 민주화 역량을 증대시키고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줄탁동기 아시죠? 계란이 깨어나서 닭이 되려면 바깥에서 쪼아지고 안에서 치받고 동시에 일어나는데 북한의 내부적 역량이 성숙하고 또 국제사회의 압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유통일의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국가라서 이러한 성공 신화를 북한에서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사명감을 전 국민에 확산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국민 통합을 제가 강조하느냐? 자, 국내 정치를 보면 요즘 재밌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자살을 많이 하셔요. 학생 인권은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거꾸로 교사의 인권은 완전히 목살되고, 그러니까 인권 운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들 인권 보호한다고 군에서 뭐라고 하면은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군 지휘관한테 문제 제기해가지고 군이 작동을 안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뭐 인권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인권은 말이 안 되는 인권인데 또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완전히 이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순의 극치죠, 극치.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의 행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진짜 이게 인정을 하고 이게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자유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국가적인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젊은 분들이 통일을 해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만이 자유 통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끝으로 이걸 하려면은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가치 동맹을 하고 특히 그 요즘에 8.28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역사적인 문제를 했지 않습니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고 연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토를 달다가 큰일 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한 5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아마 후반부에 할 때는 Q&A 질문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절약을 위해서 앞으로 토론자의 말씀까지 듣고 나서 발표자나 토론자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을 주시면 우리 안내하는 사람이 못 와서 제가 한꺼번에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